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쾌하네요. 엄마, 죄송해요. 지수 너는 집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상견례를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니요. 이번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죠. 저희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현호가 이혼 가정에서 커서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파혼을 시키시겠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신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살면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더 그랬습니다. 이혼한 것이 자신의 탓도 아니었고 그 뒤로 충분히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평생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만 하는 이혼, 왜 이렇게 신 씨에게만 가혹한 주홍글씨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해서 아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 씨가 이혼했고 아들도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컸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사돈 될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말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나 사돈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신 씨를 무시했던, 그리고 내 아들을 차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말이죠. 결국 파혼하겠다는 말에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 엎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신 씨는 남편과 나이 40에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였는데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주 큰 소리가 오갔고 아이를 낳고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바꾸더랐고 신 씨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신 씨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신 씨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날부터 신 씨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에 시달리던 날들이 아마 아들에게도 상처가 됐을 것이었습니다. 이왕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간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인간성은 별로였지만 돈은 꽤나 잘 벌었던 탓에 위자료를 받아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삶이 아들에게도 신 씨에게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있는데 좀 더 참지 그랬어. 이혼녀 딱지 평생 가는 거야. 그러면 맞고 살아. 그러다가 현호까지 때리면? 설마 지 아들 때리겠어? 지 마누라도 때렸는데 아들을 왜 못 때리겠어? 앞으로 어떻게 하게?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신 씨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그렇게 반대를 하다니 결국에는 그 입에서 창피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그날 이후로 진정집 문턱을 잘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월진데 밖에서는 더한 수근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혼하고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았던 돈도 평생 살 만큼의 금액이 아니었던 탓에 신 씨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못 쓴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캠핑 가고 싶은데, 엄마 일하는데 어떻게 캠핑을 가?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 가는 거야? 선운에는 아빠랑 토요일마다 간대. 아빠라는 단어에 신씨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침울한 모습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제 없다고 했잖아. 현호야, 캠핑은 엄마가 나중에 데리고 갈게. 그리고 이제 선우가 나랑 놀면 안 된대. 왜? 싸웠어? 그게 아니고 나는 고아라서 엄마가 놀지 말라고 했대. 신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싱크대 안으로 떨어진 접시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신씨가 물을 끄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현호야, 네가 왜 고아야? 고아는 엄마 아빠 다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는 엄마 있잖아. 아빠는 없잖아. 친구들이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바람났냐고 그랬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만한 나이였습니다. 신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쁜 거야.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이를 이해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들은 아빠가 없냐는 놀림의 친구와 싸운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신씨는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나만을 위한 선택이었나 싶을 때도 있었죠. 그로 인한 피해자는 내 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르게 자라준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간의 서름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신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혼 후 아들도 힘들었겠지만 당연히 신씨의 인생도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면 사람들은 신씨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쩐지 그때부터 눈빛도 바뀐 것 같았고 말이죠. 쉽게 생각해서 쉽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었지만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척스러운 여자로 변하게 된 듯했습니다. 재혼 생각 없어? 가끔 주변에서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까 신씨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 신씨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은 지금 신씨도 연애를 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여전히 함께 살거나 재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자신이 결혼을 2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외박을 하더라도 신씨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어서 신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 큰 아들의 사생활에 참견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결혼?
아들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라고 하니 결혼은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신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기뻤죠. 평생 아들과 둘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신씨는 아들과 그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수 부모님도 두 분 다 교사셨어요. 아, 그래? 상대방 부모 모두 교사였다는 말에 신씨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신씨보다는 훨씬 번듯하게 살아온 가정일 테니 말이죠. 저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엄청 점잖으세요. 아들은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신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신씨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지식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을 못 견뎠으니 말이죠. 그래? 훌륭한 집안이네. 그리고 두 분 다 기독교세요. 기독교?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녀야 하는 거야? 신씨의 물음에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수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대요. 저한테도 강요할 생각 없다고 하셨고요. 그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기독교라는 말이 신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이혼은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아들의 결혼에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신씨 같은 생각은 못하고 그저 예쁘고 착한 애인과 결혼을 하고 좋은 장인장모를 만났다고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아는 얼굴이 보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 쪽 혼주석 하나가 빈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만 보였죠. 어머, 저기에 삼촌이나 누구라도 좀 앉혀놓지. 왜 비워놨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앉힐 만한 사람이 없나 보지. 이혼했나? 사별했을 수도 있지. 신씨는 순간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어쩐지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말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누구든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예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들과 결혼이라는 두 글자만 둥둥 떠다녔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상대 집안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사 출신의 기독교라면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결혼을 시킬지 의문이었습니다. 요새 이혼이 별거냐?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런 고민을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건 신씨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았으니 말이죠. 토요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 차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에 있었던 결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아는 지인이었는데 친구는 일이 있어서 축의금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 쪽은 혼주석에 엄마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 어머, 그래? 사별했나? 재혼은 안 했나 보다. 그런가? 근데 재혼보다는 혼자인 게 낫긴 하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부모님도 아닌데 시아버지 대접해야 하잖아. 그리고 이혼한 거면 진짜 시아버지도 있을 거고. 아이고, 속 시끄럽다. 친구의 말에 어쩐지 신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애인 생겼다고 하면 부모부터 물어봐야 하나 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좀 그럴 수 있잖아. 왠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고, 또 말을 잇던 친구가 번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눈을 굴려 신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신나게 말을 하다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신 씨도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 우리 현호 가정교육 못 받은 거 같니? 어머, 은수가 그런 게 아니고. 현호 훌륭한 거 당연히 알지? 그럼 우린 비정상적인 가정이야? 그러자 친구가 변명거리가 없겠구나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엔 미안하다는 표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신 씨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신 씨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잃은 인간관계도 그동안에 몇 번은 됐으니 말이죠. 다만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들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친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직업도 괜찮고 참한 아가씨인 것 같아서 신 씨도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신 씨 자신이었어도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진 않아도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신 씨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이혼한 뒤부터 늘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아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꼬리표를 숨기고 있기로 마음먹었죠. 보름쯤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어여쁜 아가씨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신 씨는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 씨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현호 아빠 없는 건 알고 있지? 그러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현호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현호 씨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지수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당분간 너희 부모님한테는 안 드렸으면 해. 그러자 지수는 다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째서 신 씨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으비웁니다. 신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 나중에 차차 얘기 드리면 되니까 당분간은 말씀드리지 마. 혹시나 물어보시면 외국에 장기 출장 가셨다고 해. 장기 출장이요? 엄마, 왜? 그래. 그렇게 해. 우선은 아, 네.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신 씨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돌아간 뒤에 아들이 신 씨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걸 왜 비밀로 해요? 말했잖아. 사람들 편견은 무서워. 남도 아니고 결혼할 건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먼저 나서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물어보시면 당연히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끝까지 숨기자는 건 아니야. 상견례하고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 말하면 되잖아. 상견례 할 때까지도 속이자고요? 그건 아니죠. 거봐. 너도 엄마가 이혼한 사실이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봐 말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문제니까요. 엄마 말대로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알아. 하지만 세상이 다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특히 어른들 세대는 더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수랑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아들은 뭐라고 더 말할 듯 입을 열었지만 신 씨의 표정을 보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지금의 신 씨를 설득할 수 없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들과 지수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갔습니다. 일찍 해야 하는 식장 예약 같은 것은 미리 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있을 상견례 전에 자꾸만 예비 사돈과 엮일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지수 어머니가 제 정장 맞추면서 아빠 정장도 같이 맞추라고 지수 통해서 돈을 주셨어요. 아빠란 말에 신 씨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아빠가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도 참석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 해외 출장 가셨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지수가. 그 말에 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신 씨와 다른 심정인 듯 했습니다. 지수한테 계속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우선 엄마 말대로 하라고 했잖아. 신 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한 이상 이대로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견례조차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 결혼식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게요? 아무리 출장 중이라도 아들 결혼식에 안 오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병수 아저씨라도 안 칠 테니까 걱정 마. 신 씨의 말에 아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해외 어디에 계시냐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해요? 신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면요? 그냥 사업한다고 하면 되잖아. 거짓말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어졌죠. 나중에 지수랑 저랑 아빠가 계시는 미국에서 1, 2년 유학하다 와도 좋겠다고 그러셨대요.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침울하게 말을 했죠. 지수도 괴로워해요. 자기 부모님을 속여야 하니까요. 나중에 엄마가 잘 설명드릴 거야. 너희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상견례에 아버지 오실 거냐고 물으셨는데 장기 출장 중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들어오시는 날짜에 맞추시겠대요. 이번에는 신 씨도 눈빛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정도는 조촐하게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결혼식에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고지식한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 상단에 있는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 씨, 신 씨와 7년을 만난 남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견례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척 곤란해질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병수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납득하질 못했죠. 아니, 말로만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아빠인 척 하라고요? 상견례에서 식사만 하면 끝이잖아. 결혼식에서도 잠깐만 얼굴 보면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 사실 결혼만 하면 사돈끼리 연락할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들의 결혼을 물을 수도 없을 테니 딱 2번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너 지수랑 결혼한다며?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사정 듣고 결혼 반대한다면? 그때는 너 누구 원망하려고? 엄마,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신 씨는 지난번에 친했던 친구와 연을 끊은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말들도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도 반대하면? 둘이 도망이라도 가게? 그게 아니고 엄마. 지수도 괴로워하고요. 저도 죄책감 때문에 지수 어머니 아버지도 못 뵐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하다고 무릎이라도 꿇고. 절대 안 된다니까? 신 씨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 엄마는 어떻게든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너 가정교육 못 받았을 거란 소리 들을래? 아니면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핍이 있을 것 같다고? 아니면 아들도 부모처럼 이혼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 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제발 엄마 말 들어줘.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들은 차마 신 씨의 말을 또다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통화하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신 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지수의 마음을 돌리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신 씨는 혹시나 둘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문 밖에서 듣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지수가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문제없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은 점점 거뭇해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신 씨는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던 새 옷을 꺼내고 거울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은 외출했는데 시간 맞춰서 신 씨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오후쯤 되었을 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이거 어쩌지?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고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단 시외버스 타러 왔는데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상견례에 함께 가기로 한 병수였습니다. 상견례에 늦으면 어떡해?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 지방에 갔다가 오늘 일찍 올라온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지각을 하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지, 괜히 아들이 책 잡히진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 씨라도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와 아들은 약속 장소에 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앉아 있는데 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와 함께 사돈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품위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엄마입니다. 어머, 먼저 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 엄마예요. 저는 지수 아빠 이충식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아, 그게 출장에서 오는 길인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요. 조금 늦을 것 같다네요. 죄송합니다. 첫 만남에 아이고, 미국에서 바로 오시는 거예요? 날짜를 좀 더 넉넉하게 잡으셔도 됐었는데. 안내. 그러고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지수가 입을 열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나누자 어색한 분위기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저는 지수가 참 예뻐요. 정말 따님 잘 키우셨네요. 저도 이런 딸이 있으면 참 좋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호 같은 훌륭한 사위를 만나서 기쁘네요. 아, 참. 그런데 아버님이 미국 어디에 계신다 그러셨죠? 아, 이번에 아예 들어오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 공격처럼 신 씨를 향했습니다. 아, 그게 어디였지? 안사돈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신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LA던가? 그러자 안사돈이 반갑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LA요? 얼마나 계셨는데요? 아, 한 2년 정도요? 지수 이모네가 거기 살거든요. 네? 안사돈의 말에 신 씨의 가심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알 수도 있겠다. 거기 아닌 그런 커뮤니티가 작지 않을까? 안사돈이 지수를 돌아보며 묻자 지수가 목이 타는지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가신 거예요? 아, 사업차.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안사돈도 여동생을 만나러 미국에 간 적이 있다면서 계속 LA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엉덩이를 자꾸만 들썩거렸습니다. 이따가 아버님 오시면 자세히 여쭤봐야겠다. 아, 현호 아빠는 일만 해서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땀이 났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이라고 할 걸 왜 하필 LA라고 했는지 알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후회됐습니다. 이따가 병수가 도착했을 때 이것저것 캐물으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됐습니다. 차가 막힌다는 핑계로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을 하면서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늘 확인하니까 부재 중 전화가 있으면 메시지라도 보겠거니 싶었죠. 알아서 둘러댈 테니까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별실로 돌아가서 앉았죠. 아버님이 많이 늦으시나 봐요. 음식 식는데. 아, 어쩌죠? 비행기도 연착돼서 너무 늦나 봐요.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현호 아빠도 일정을 앞당기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멀리 계신데 무리하게 날짜를 잡았나 봐요. 미리 알았으면 다음 주로 했을 텐데 다음에 한번 같이 봬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눈 지 10분도 안 돼서 병수가 도착했습니다. 별실 안에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신 씨가 가장 놀랐고 말이죠. 아, 이거 늦었습니다. 저는 현호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못 오신다고 들어서. 네? 아니요. 아빠가 상견례에 안 오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신 씨 옆에 앉아서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아,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니 왔네요. 어? 아, 갑자기 안 막혀가지고. 너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꼭 뵙고 싶었어요.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물론 신 씨와 아들 며느리를 제외하고서 말이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오셨으면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아, 비행기에서 푹 잤습니다. 사실 지수 이모가 미국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어디에 계시죠? 저는 시카고 아시죠? 시카고예요. 네? 시카고요? 순간 찬물을 뿌린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LA라고 들었는데. 그러자 신 씨가 병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예. LA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서둘러 해명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꾸만 뭔가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사돈이 자꾸만 남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가 신 씨와 오래 만나긴 했지만 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병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수는 그때마다 신 씨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했습니다. 누가 봐도 허술하고 수상했습니다. 신 씨가 무마하느라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아들과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러면 이제 계속 한국에 계시는 건가요? 아, 그게요. 엄마, 어? 현우 씨 아버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수 말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연락한 적 한 번도 없이 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실 거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 씨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애써서 말을 지어낸 신 씨의 노력이 뭐가 되나 싶었습니다. 신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누구? 저희 어머니랑 만나고 계신 분이에요. 어머,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박간사돈의 불편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에 신 씨가 애써 대꾸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면 인식이. 아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상견례에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속일 생각을 하시는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에 신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돈 내외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반대라도 할까봐 거짓말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쾌하네요. 엄마, 죄송해요. 너는 집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상견례를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니요.
이번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죠. 저희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자 신 씨의 가슴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우리 현호가 이혼 가정에서 커서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신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속이 부분이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더 문제고 어쨌거나 이혼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세요? 지금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보세요. 이래서 제가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 현호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자 사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현호 어머님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하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런 큰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다른 건 또 거짓말 안 하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현호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혼을 한 건데 그걸 왜 꼭 솔직하게 말해야 하죠?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사생활이고 가족 관계를 솔직하게 말 못하는데 어떻게 사돈을 맺습니까? 묻지 않아서 먼저 말하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속인 것은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색안경 낄까봐 그랬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모습 보니까 없던 편견도 생길 것 같네요. 지금 이혼했다고 상견례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 가정을 싫어하실 거 아닌가요? 요점이 그게 아니죠. 저희는 그걸 속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계신 건 그쪽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 줄 아세요? 이혼 가정이라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부탁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 일어나시죠. 추후의 이야기는 애들 통해서 합시다. 이 결혼 이대로 엎으시려는 건가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저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요. 결국 다 똑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가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결국 신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아 허탈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원한 게 이거였어요? 너희가 거기에서 폭로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돼. 아저씨까지 불러서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노력이에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엄마가 망친 거예요. 그러자 신 씨의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탓을 했습니다. 신 씨의 모든 행동은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서럽지 말라고, 원하는 결혼하라고. 그래서 신 씨도 말도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망쳐놓고는 신 씨의 탓을 하다니요. 신 씨는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내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신 씨가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게 됐으면서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니. 거짓말을 해서 파혼을 하겠다는 건 핑계일 뿐인 듯 했습니다. 현호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다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까지 꺼낼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신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 씨는 걸음을 재촉해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막 출발하는 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신 씨를 보더니 섰습니다. 아마 지수의 가족인 듯 했습니다. 신 씨가 가로막자 차에서 바깥 사돈이 내렸습니다. 선생식이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호 어디다 내놓기 아까운 신랑감이에요. 그거는 부정 못 하시겠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요. 앞으로 헐헐 날아갈 일밖에 없는 애예요. 이참에 다른 며느리 알아보렵니다. 부모가 꽉 막힌 걸 보니까 자식도 그러겠죠? 지수도 선생님이잖아요. 이 결혼 내가 엎어요. 엄마, 아들이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일을 악화시키세요? 너도 마음 고쳐 먹어라. 이런 집이랑 얽히는 거 아니야? 너도 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혼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엄마 혼자 자격지심에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엄마는 이 일에서 빠지세요. 신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리 가세요. 차 지나가게. 엄마 때문에 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전부 엄마 탓이에요. 현호야,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 씨는 아들 손에 의해 길목에서 비켜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깥 사돈이 그런 신 씨를 응시하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신 씨는 처량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신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었는데 왜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니?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요. 지수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으로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 봐.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됐잖아요. 또 그 얘기니?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신 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처음으로 엄마가 부끄럽고 밉네요. 현호야,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도 아니면 화해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국엔 헤어지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지수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딱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어쩐지 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신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의 연도 끊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주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 씨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싶으니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신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아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그 순간 참지 못했던 스스로를 욕하고 때로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신 씨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차피 아빠 생신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거짓말 할 거야? 다음부터는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둘러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시부모님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야? 은정이 너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도 원하시게 되겠지. 더 나이 들면 나 진짜 질색이야. 그런 거 알지?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건데도 싫어? 그런 자리 진짜 싫다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걸. 왜 이해를 못 해줘? 앉아서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지난번에는 명절만 참아달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생일이면 그 다음은? 어버이날도 가고 여름휴가에도 가고 그러게? 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런 것까지 할 생각 없어. 나는 딱 명절까지만이야. 알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경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위기가 찾아오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나이 들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박 씨의 생일에 밥 한 끼 먹자고 했더니 그토록 진저리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일상을 차려달란 것도 아니었고 거리가 멀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2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박 씨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그게 너무 싫어서 온갖 거짓말을 해대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히려 박 씨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시집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싫다는 며느리와 제 부모보다는 며느리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아들. 그렇다면 부모만 애면 끌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의미 없는 것에 목을 매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좋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기에도 짧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거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자꾸만 자라나는 흰머리는 청춘이 지났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또 해야 될까봐. 아직 괜찮은데 뭘? 새로 나오는 머리는 죄다 흰색이야. 이제 환갑인데 어쩔 수가 없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남편이었지만 박 씨는 나름대로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흰머리 때문에 늘 염색할 때도 박 씨는 검은 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전부터 흰머가 잔뜩 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세월은 비켜갈 수 없구나 싶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어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화장대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외출을 못할 듯 해서 말이죠. 오늘은 박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엄마,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어디 놀러 가요? 아빠랑 영화 보고 밥 먹고 하려고. 우리 정말 안 가도 되겠어요? 딸의 물음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일은 데이트하는 날인 거 알지? 알죠. 선물도 보내지 말라니까 김서방이 신경 써서 그렇지.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고마워. 박 씨 부부의 생일은 늘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처음부터 박 씨 부부의 생일은 둘이서만 보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1년에 자식을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결혼한 아들, 딸 얼굴을 한 번씩 보곤 했죠. 물론 박 씨도 떠들썩한 분위기보다는 조용한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에 은정이 생일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박 씨의 생일 한 달 뒤가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작은 딸 생일이고 말이죠. 그 뒷장을 몇 번 더 넘기면 사위의 생일과 아들의 생일도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그때마다 잊지 않고 생일을 챙겼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니까 만나서 선물을 주고 받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이었으니 그렇게 멀리서나마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박 씨는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도 같이 오면 좋긴 했겠다.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남편이 생일 선물을 사준다기에 쇼핑도 하고 늦은 점심으로 남편이 인터넷으로 찾은 맛집에 갔습니다. 한식파인 남편이 웬일인지 양식을 먹자고 했는데 왠지 아들,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맛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럼 같이 오자고 하면 되지. 애들 바쁘잖아요. 아들 부부, 딸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평일엔 바빴고 주말에도 할 일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중 하루를 빼서 할애하라고 하기엔 자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모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박 씨 스스로가 괜히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크도 사서 집에서 초도 불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자식들을 안 부른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생일을 보내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이듬해 박 씨는 그날의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면서 박 씨의 번뇌와 고통이 시작되었죠. 매년 받던 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검사가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유방 초음사 검사였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면서 가슴 한 부분을 기계로 문질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잠시만요. 여기 조금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의사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큰 혹 같은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혹이야 많이 있던 것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알 수 없었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병이 아닌 경우도 아주 많으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박 씨는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직 검사를 하러 한 번 더 방문해야 했고 또 최종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는 수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 씨와 남편은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고 박 씨는 문득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요즘에 오진이 얼마나 많어.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픈 곳도 없는데. 이번에 병원에 다녀오면 나랑 운동 좀 해. 건강하게 지내야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초조해하는 박 씨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긴장한 탓인 것 같기도 했죠.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박 씨도 남편도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러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러면서 의사는 완치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초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이상했습니다. 암인데 말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의사의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있었고 대신 남편이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정밀검사 일정을 잡고 집으로 오는 동안 남편 혼자 떠들고 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하면 낫는데잖아. 유방암이라 놀랐는데 초기라서 다행이지. 수술하다 잘못되면? 간단하다잖아. 유방암 초기에 잘못된 사람 당신 들어봤어? 생각해보니 주변에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둘 있었는데 초기는 아니었지만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 몇 번을 더 갔지만 박 씨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은 뒤에야 박 씨도 실감이 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은 골마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초기라도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죽음일 듯했습니다.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무서운 무언가가 사실 바로 앞에 있었던 걸 깨달은 것처럼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다가 악몽을 꾸고 땀을 흘리며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 혼자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 생각들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게 인간이니 말이죠. 우리 애들 보고 싶네. 그러자 문득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선뜻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왠지 말을 한다면 정말로 암 환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 다 크고 난 뒤부터는 같이 있던 날이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정말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아들, 딸 모두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졸업 후에 멀지 않은 곳에 살게 된 뒤로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지만 많이 만나질 못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그러긴 했지만 자식들은 늘 바빴고 주말이나 명절이라고 집에 꼭 찾아오지도 않았으니 말이죠. 둘 다 결혼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2번 보는 것 외에는 크게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유방암이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30년을 더 살아도 자식들을 60번밖에 못 보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들 부담스러울까봐 보고 싶어도 부른 적이 없었고 사위나 며느리 불편할까봐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100번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펐죠.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 남편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걸렸다는 사실보다 그게 더 슬픈 거 있지. 유방암은 어차피 완치될 거야. 완치돼도 앞으로 자주 보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가
또 어떨 땐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도 봤다가 또 어느 해엔 한 번도 못 봤다가 그러다가 눈을 감겠죠. 이번 내 생일에 말이야. 애들이랑 밥 먹을래? 그래. 그러자. 앞으로 매년 생일마다 같이 밥 먹을래? 그리고 당신 생일에도 그렇게 할래? 그러면 일단 2배는 더 보는 거네. 그렇지. 수술은 3주 뒤였고 박 씨의 생일은 닷새 뒤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 며칠 뒤에 엄마 생일이잖아. 아, 생신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밥. 이요? 갑작스러운 박 씨의 제안에 아들은 다소 놀란 듯 했습니다. 아들의 되묻는 말에 박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다 같이 식사도 하면 좋지. 생일상 받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그래서 망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생일상은 무슨. 밖에서 외식할 거야. 박 씨가 차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냥 남편과 함께 가서 좋았던 식당들 중 한 곳에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생일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식당에서요? 그래? 토요일에 시간 좀 내줘. 아, 토요일이 생신이죠. 아니, 일요일이지. 일요일 저녁에 보면 너희 출근하기 힘드니까 토요일에 보자고. 아, 맞네. 네, 알겠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대답이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박 씨가 먼저 바쁘냐고 묻고 한 발짝 물러섰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만나는 걸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같이 만나는 게 박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아, 엄마. 어쩌지?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출장 가요. 제주도 가서 다음 주에 오는데. 어머, 정말? 이번에도 오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주말에 갈 걸 그랬네? 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오빠네도 온다고 하니 자신들만 빠지는 게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 가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박 씨는 실망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꼭 같이 봐야 해요? 응? 내일 퇴근하고 그쪽으로 갈게요. 같이 식사하면 되잖아. 어머, 정말? 근데 다음날 출근해야 하잖아. 어차피 저녁밥은 먹을 텐데 뭘? 술 안 마시면 돼요. 김서방이랑 갈게요. 다 같이 보면 물론 좋겠지만 따로라도 좋았습니다. 주말이 안 되면 며칠 미리 따로 만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식 만나는 건데 안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박 씨와 남편은 딸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남편과 갔었던 식당이었는데 딸도 사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 밥은 내가 살 거야. 생일인 사람이 사는 게 맞는 건가? 엄마가 초대한 거니까. 그러자 사위가 자신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앞으로 자식들이 박 씨 부부의 생일에 초대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기분은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 드릴게요. 딸이 가져온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니까. 정말 밥 한 끼만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밥도 엄마가 사고 선물도 안 받으면 그게 무슨 생일이에요? 맞아요. 장모님, 그동안 저희 생일 때마다 선물로 용돈 보내주셨잖아요. 딸과 사위의 말에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지야. 사실 엄마가 말이야. 박 씨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 딸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식들 모르게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이래.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박 씨가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초기야. 수술하면 낫는데. 의사 선생님도 걱정 안 돼도 된다더라. 그래도 처음 듣는 얘기에 딸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수술할 거거든. 알고 있으라고. 침울해진 분위기를 애써 밝게 띄웠습니다. 딸이 그런 표정을 지으니 박 씨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늘 남편이 자신을 안심시켰는데 박 씨가 웃으며 딸을 안심시켰죠.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다니까 그러네. 박 씨는 딸과 헤어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무척 들뜬 상태였습니다. 처음 검사를 받은 날부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딸을 만나니까 무작정 다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수술 받고 나서는 당신 말대로 같이 운동 좀 해요. 식습관도 좀 바꿔야겠어? 그래. 그러자. 아, 주말에 식당 예약했어요? 토요일에? 했지. 아들과의 약속을 이틀 앞둔 날 밤이었죠. 박 씨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을 하루 앞둔 밤이었죠. 엄마, 죄송한데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어머, 왜? 갑작스러운 말에 박 씨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척 난처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이 터져서 내일 출근해야 하고요. 은정이는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주말에 가서 뵈야 할 것 같아요. 뭐? 안 사두니? 네. 박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루 전에 갑자기 이게 무슨 소식인지 몰랐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해서 저녁 약속까지 지키지 못할 정도면 큰일이 나도 아주 큰일 같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데 그래? 심각한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한껏 낮아졌습니다.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일이 생긴 것뿐이라면 일요일 점심에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닐까요? 어쩌면 좋니? 그래서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생신인데 어떡하죠? 지금 생일이 문제니?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던가. 내년도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서도 심란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을 취소하는 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되니까 식당에 피해도 없을 테고 말이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큰 병이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러게요. 결국 박 씨는 아들 부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취소를 했고 토요일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일요일이 생일이었는데 정신이 없는 건지 아들 내외에게선 전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도 처가에 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일요일 오후 박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쓰러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안부라도 물어보려고 말이죠.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네, 어머님. 은정아, 어머니 쓰러지셨다면서? 아, 네. 괜찮으시니? 네, 병원에 계신데 내일 퇴원하세요. 이제 괜찮으세요.
그냥 빈혈이래요. 아이고, 박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병원이야? 아, 병원이에요. 그래서 민성이가 전화를 안 받았구나. 정신 없겠네. 이만 끊을게 그럼. 어머니께 안부 꼭 전해드리고. 네. 박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가 순간 든 생각에 며느리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약속을 잡아야 박 씨의 수술 일정을 이야기해 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도 전화를 끊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 씨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박 씨의 아들에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오빠 왜 어머님 전화 안 받아?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잖아. 갑자기 들리는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전화 온 줄 몰랐어. 뭘 하시는데? 병원이냐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님한테 전화 오면 병원이라고 해. 우리 엄마 내일 퇴원한다고 그러고. 알았어. 박 씨의 표정은 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가 한국말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왜 거짓말을 시켜? 오빠도 가기 귀찮다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혹시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해보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어? 오빠만 말 조심하면 돼. 어차피 아빠 생신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거짓말 할 거야? 다음부터는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둘러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시부모님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야? 은정이 너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도 원하시게 되겠지. 더 나이 들면 나 진짜 질색이야. 그런 거 알지?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건데도 싫어? 그런 자리 진짜 싫다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같이 밥 먹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걸 왜 이해를 못 해줘? 앉아서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지난번에는 명절만 참아달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생일이면 그 다음은? 어버이날도 가고 여름휴가에도 가고 그러게? 그리고 들리는 한숨 소리. 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런 것까지 할 생각 없어. 나는 딱 명절까지만이야. 알지? 알아. 그래도 그렇게 싫어할 거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괴롭힌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거리두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까지 한마당에 어떻게 그 정도로 거리를 둬? 장모님하고는 안 그러면서. 남자랑 여자랑 같아? 사위는 처가에서 대접받고 살잖아. 나는 오빠하고 결혼한 거지. 어머님 아버님하고 한 게 아니야. 오빠는 나야 부모님이야? 뭐? 대답하라고. 아, 당연히 너지. 박 씨는 딱 거기까지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씨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말이죠.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다른 일을 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사돈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냐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라 사돈이 입원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아들이 바빴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일에 우리랑 밥 먹는 게 싫어서 거짓말 한 거래요. 박 씨의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끊어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싫대요.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일어나. 그래도 당신 생일인데 우리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지. 입맛 없어요. 입맛 없을 이유가 뭐 있어? 우리가 언제 아들 며느리 보고 살았나? 어차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의 말에도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것도 박 씨를 우울하게 하는데 아들 며느리의 대화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대로 넘어갈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박 씨를 추슬러서 외출을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노력에 애써 웃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엄마. 아까 전화하셨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네요. 아, 정신이 왜 없었어?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에요. 그러니 네, 생신 잘 보내셨죠, 아빠랑?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 사도는 괜찮으시지? 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전화하진 마시고요. 피곤해 하시니까. 아들의 말에 박 씨는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충격에서 벗어나서 괘씸함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볼래? 네? 다음 주에 밥 먹자고. 같이.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며 숨을 들이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은정이가 안 좋아하려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알겠어요. 은정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다음 주에 안 되면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박 씨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장단을 맞춰주고 있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몰라? 나도 마음대로 할래요. 나도 자식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런 거 그만할래. 그동안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도 다 자식들 불편할까봐 알아서 몸을 사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연락이나 방문을 반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진절이 나게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노력해도 싫고 안 해도 싫다면 차라리 박 씨도 내가 하고픈 대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다음 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했을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보자. 금요일에요? 그래. 회사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다음 날이 주말이잖아. 늦어도 되니까 그때 봐. 은정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직도 안 물어보고 뭐 했어? 내가 전화해 볼게. 박 씨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어머님. 은정아, 혹시 얘기 들었어? 이번 주에 내 생일 기념으로 식사 약속 다시 잡기로 했는데. 아, 아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보려고. 늦녀도 상관없으니까. 너희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갈게. 저희 집이요? 그래. 굳이 뭐 상을 차릴 필요는 없고. 사도 되니까. 아니, 어머님. 아, 저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 정도로 안 좋으시니? 그러면 나도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아, 아니에요. 갈까 생각했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들은 자꾸만 횡설수설했습니다. 갑자기 거짓말을 하려니까 혓바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갈게. 네. 거짓말 해놓은 게 있으니 어쩌질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싫다더니 이렇게 밀어붙이니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어머니 얼굴을 1년이 2번만 보고 산 것도
박 씨가 며느리에게 집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박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박 씨의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몰랐습니다. 그러고선 당일에 취소하거나 며느리만 올지도요. 아니, 그럴 작정이 맞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무조건 금요일 날 가겠다고 하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 집에서 늦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니까 케이크도 있고 밥상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하려고. 은정이 네 생일에도 그렇고 아버지 생신에도 여기로 올게. 너희 집으로.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여름 휴가도 우리끼리 다 같이 갔으면 해. 여름 휴가요? 그래. 얼마나 좋아? 나 아는 친구도 여름마다 다 같이 놀러 간대.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면 좋겠다. 갑자기 왜? 그냥 그러고 싶어졌네. 당황스러워하는 아들 내외를 모르는 척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은 휑하니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얹혔는지 자꾸만 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죠. 그러게 당신도 불편하면서 왜 그랬어? 밥은 좀 마음 편히 먹지? 곧 수술도 할 사람이 말이야. 그냥 애들 당황한 얼굴 보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맘 편해? 아니요. 왠지 더 외롭네. 하지만 며칠 뒤에 박 씨는 한 번 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 은정이 생일이잖아. 그때 차라리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계획 좀 짜보자. 엄마, 갑자기 여행을 어떻게 가요? 왜? 주말에 1박 2일로 가면 되지. 아니면 월요일에 회사 하루 쉬고 가면 2박 3일도 갈 수 있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생일엔 저희끼리 보낼게요. 왜? 이번에 다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엄마는 앞으로도 너희 자주 보면서 살고 싶어.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거잖아. 얼마나 살긴요. 오래오래 사시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집으로 좀 와. 은정이도 같이. 박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아들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주말에 며느리는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소처럼 아들과 함께 박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은정아, 들었지? 은정이 네 생일에 여행 가자. 아, 들었는데. 회사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날은 같이 파티만 하고 여름 휴가 때 같이 가는 건 괜찮지?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아,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생일도 따로 보내겠다고 그러시더니 왜? 부모가 자식하고 여행 가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렇다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왜? 그래봤자 특별한 날에만 몇 번 보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데.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왜? 싫으니? 싫은 게 아니고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진짜 싫잖아. 안 그래? 아니에요. 박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숨을 급하게 들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 생일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진짜 질색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 그걸 어떻게...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행도 싫고 다 싫다는 거지? 박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부른 거야.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러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안 하려고. 나도 이제 너희 눈치 보고 거짓말 듣고 나야말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박 씨는 아들의 이번 방문으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진짜 박 씨가 원하는 것인가 생각하자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수술에 잘못되진 않겠지만 꼭 유방암이 아니라 어떤 병이든 걸릴 수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자식들과 신경전하고 서운해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자식 얼굴 100번 못 보면 아니 50번, 30번도 못 보면 또 어떤가 싶었습니다.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자식 한 번 더 보겠다고 이런 비참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유방암 걸렸다. 그리고 다음 달에 수술해.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찬물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방암이라니요? 아니, 왜 그걸 이제야? 왜? 유방암이라고 말하면 밥 한 끼 먹어주는 적선이라도 해주려고 했니? 엄마, 촉이라서 잘못되는 일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암이라고 하니까 너랑 예지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죽기 전에 내 자식들 얼굴 얼마나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일만이라도 특별한 날만이라도 밥 한 끼 함께 먹고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이란 걸 알았다. 그러니까 더는 바라지 않을게. 이만 가서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어서 가래도? 안 가면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여행 계획 짜. 아들네를 쫓아내려고 한 말의 며느리가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집에 가려고 해. 화살이 자기를 향해 쏟아지자 며느리도 화가 났는지 아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뭘? 전부 내 탓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러는 오빠가 효자는 아니잖아. 뭐? 그만해라.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하려 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둘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엄마 수술은 너희가 신경 쓸 거 없고 앞으로 찾아오지나 말아라. 어떻게 안 찾아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요? 큰 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서 걱정은 되니?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생일마다 밥 같이 먹을래? 여행도 가고?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방암 정도는 걸려야 자식이랑 밥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생일 때 이 30만 원씩 보내줬던 거? 앞으로 너희 줄 돈으로 이제 내 생일마다 나 스스로한테 선물 하나씩 하려고. 박 씨는 더는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안 죽어.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도 안 만나. 엄마, 뭘 그렇게 슬퍼해? 전처럼 사는 것뿐인데. 그러자 남편이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식은 딸만 있다고 여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딸을 더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건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자 싶었죠. 박 씨는 수술 일정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수술할 때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그리고 항암은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박 씨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번 계기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 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는 아들 부부는 들어있지 않겠지만 그 일로 섣끓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도 짧은 인생이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남편과 함께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오래 서로의 곁을 지키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박 씨는 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는 아플 일이 없을 것만 같았죠. 그 정도로 박 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